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난군불락TV 시청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다 안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시험이 있었죠? 국가직 9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주변인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노량진에 있으니까 무슨 시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 중에 설날이야, 설날. 모든 학생들이 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다고 보면 돼. 그래서 되게 큰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100점 만점, 국어 100점 만점 맞았다고 여러 명 학생들이 벌써 카페에도 2명이 올라왔고 여러 명 학생들이 되게 기쁜 소식을 보내줬어요. 100점 만점이었다. 아주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쉬웠죠. 문제가 매우 까다로운 막 고전문법 이런 것도 없었고 매우 까다로운 한자 문제도 없었고 문법 규범 문제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변별력이 국어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선택 과목 아까 보니까 세법이 어려웠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싸움일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그래도 한번 듣고 나서 다음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100점 만점 맞고 물론 90점 이상 맞으면 다 축하드리지만 100점 맞은 학생들도 매우 축하드리고 너무 고맙고 성적 잘 받아와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서울시 3월 서울시 시험에서도 합격점을 받아가지고 면접 거의 여부에 불문하고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있어서 와서 또 자랑을 해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총평 및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국가직은 독자 노선을 아예 이제 타기로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가직, 지방직이 약간 비등비등하다가 서울시만 완전 독자 노선이었잖아요. 문법 기본 12문제에다 문학, 식형 문학만 나왔는데 이제는 국가직도 나는 별도로 독해 위주로 갈 거다 이러는 것 같아요. 지방직은 달라요. 앞으로 지방직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추세를 봤을 때 항상 국가직이 2, 3년 동안 독해가 쫙 올라가고 있었고 지방직은 1대1이었어요. 예를 들면 문법 규범이 6, 7이면 독해가 6, 7 이렇게 비등비등 아니면 문법 규범이 조금 한두 문제 더 많았다 이랬죠. 근데 이번 국가직 9급은 이런 형태였어요. 2018년 작년에 비해서 문법 규범이 2문제가 줄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2문제가 줄었는데 그나마 4문제 출제된 것도 굉장히 기본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 맞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설마 7문제, 8문제 이상 나오겠느냐 했더니 무려 9문제. 심지어 문학 문제처럼 생겨있는 문학 이론 문제 물었던 거 있잖아요. 골계, 풍자, 해야. 요거를 제시문을 가지고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면 10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문학 이론인데 10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직은 일단은 독해 위주로 가겠다. 우리끼리는 뭐 수능형 이런 만재를 하는데 수능보다는 제시문의 길이가 훨씬 이번에 짧았고요. 제시문 길이가 짧았고 제시문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년에 막 포스트유먼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선지도 생각보다 쉽게 짧게 단답 형식으로 쉽게 구별이 됐기 때문에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숫자가 늘었죠. 9문제에다가 문학도 한 문제 늘어가지고 총 15개의 제시문 박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배분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시간 배분이. 네. 그 다음에 어휘 한자. 걱정했는데 딸랑 하나 나왔어요. 한자성어. 그것도 한자성어 4개 중에 완전 기출 한자성어 2개인가 3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쉬웠어.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근 2, 3년간 독해 문제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이 아마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향후 뭐 8월 달에 7급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규범 문항수가 줄어들어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아깝다. 왜냐하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실력을 늘리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법 규범하고 어휘 한자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간 억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4문제가 어디요? 4문제 다 맞는 사람이 있지만 공부 안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할 건 해야 돼. 그렇죠? 조금 억울하지만 할 건 해야 되고 수준도 평이했다. 이거는 서울시와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한자가 한 문제 출제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풀이 시간 관리 중요하다고 했고요. 꾸준한 독해 감각은 유지를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직 7급이든 물론 지방직,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는 아무래도 문법 기본에 조금 출시하셔야 되겠고 지방직하고 7급, 국가직, 지방직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독해를 하루에 2~3문제씩은 꾸준히 풀으세요. 그냥 어휘 한자 암기하듯이 하루에 2~3문제 꾸준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원래 항상 문제풀이 시간을 드리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풀어오기 때문에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번. 미출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품사의 구별 문제는 우리가 자주 다뤘고 달은 크다 딱 보면서 이제 1번부터 마음이 안정이 되죠. 전혀 모르는 문제가 1번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두근반 세근반 난리가 나는데 요거는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다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성격이 다른 법이다. 이 다르는 두 가지였죠. 뭐야? 형용사 아니면 관형사예요. 형용사는 다르다의 활용형인 경우 아니면 다른이라고 생겨먹은 관형사. 둘의 구별법은 뭐예요? 딴 의도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관형사. 서술성이 있으면 형용사 이렇게 끝나는 거죠.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딴 법이다. 이런 문장은 쓰지 않죠. 그래서 딴으로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다. 그럼 서술성이 있느냐? 기본형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다르다. 그리고 요 예문은 이미 기출선지예요. 사전에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기출선지고. 두 번째, 크다. 요거는 수업 중에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크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크기. 방이 크다, 작다. 산이 크다, 작다. 그렇게 크기를 나타낼 때만 형용사다라고 했어요. 동사로 쓰일 때가 중요한데 뭐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어떤 산업 분야고 간에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동사라고 했죠. 성장하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다죠.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성장하다. 그래서 이때는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부지방에 홍수가 났대요. 최근에 산불 났죠. 그거 진압됐나? 아직 안 됐나? 다 됐나? 아무튼 그것도 큰일이죠. 큰일이야. 그래서 홍수가 났다라고 했죠. 홍수가 나다라는 거는 요 자체로 사전상 뜻이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를 뜻하는 동사예요. 동사.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 그럼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별법 뭐예요? 는다, 니은다. 결합해보면 되겠죠. 종결음이 는다, 니은다. 그래서 니은다라는 종결어미를 나다에다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난다. 됐죠? 그래서 난다, 니은다로 결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가 동사. 그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를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말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허튼, 관형사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허틀다 이런 단어는 아예 없기 때문에 용언 동사 형용사랑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관형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아니다는요 그냥 항상 형용사예요. 아니다. 아니다는 항상 형용사고 이 경우에는 의문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만약에 기역, 미음이 엮여져 있다. 그러면 얘도 다 미을 수 있겠죠. 얘는 형용사니까 기역, 미음인 경우. 자, 넘어갑니다. 2번. 다음에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이라고 했어요. 요거 항상 이 경우에는 토론 논제라고 묻고 있지만 우리 항상 그 조건에 맞는 글쓰기라 그래갖고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뭐 긍정의 효과를 비유적인 표현에 비유하고 뭐 도덕적인 홍보를 해라.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에 따른 글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된다. 긍정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의문문이나 부정문 이런 거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요. 쟁점이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쟁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 다음,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건드는 표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의 논제를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었죠. 징병제도 유지해야 한다. 긍정문이고요. 찬성, 징병제도 유지 아니면 유지 안 하는 거. 찬성 반대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게 되겠고. 쟁점, 징병제도 하나죠.
쟁점 하나. 맞네. 아, 네 가지네. 죄송해요. 5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 그 다음에 정서적 표현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겠죠. 2번. 이거는 뭐가 걸릴까요? 계산할 수는 없다. 뭐예요? 긍정문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긍정의 편서문이 아니잖아. 부정문이죠. 부정문은 토론 논제로 적합하지 않죠. 그다음 세 번째, 야만적인 막 판단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죠. 단순히 주발 제한이 아니라 야만적이라는 어떠한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때는 쟁점이 뭐가 돼요? 내신 제도랑 논술 시험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쟁점 하나여야 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학생인데 제가 만약 쉬웠어요.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합격 가능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훈련이 됐다는 전제하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3번 실수 싸움이었을 거예요. 실수 싸움.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이거는 이강백의 파수꾼이고요. 요거는 1970년대 정치 현실을 우의적인 방식으로 풍자 비판한 희곡이에요. 요새 가끔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등장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희곡이지만 마치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처럼 선지 보고 풀면 되겠어요. 자, 1번.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인지 공간적 배경 묻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고 있는지, 세 번째 해설자는 아버지를 무대 위에 올라온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지, 네 번째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요 네 가지가 걸려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시문이 한 문단이라서 되게 쉬워요. 볼게요. 해설자가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1번 선지는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인대요. 무슨 얘기야?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옳게 되겠죠. 그럼 정답이 3번인데 해설자가 무대 위에 아버지를 소개했느냐? 무슨 얘기야? 파수꾼을 보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 저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무대 위에 있는 파수꾼을 소개하고 싶은 거지 무대 위에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선지 조금 이런 선지를 우리 국가직 9급 준비한 학생들한테 내는 건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 무대 위에 아버지가 아니라 무대 위에 아버지가 왜 올라와? 그렇잖아. 파수꾼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정답 3번. 넘어가서 그다음 4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대화의 경륜 열심히 배웠고 공손성의 원리 배웠고 저번에도 말하기 방식, 듣기 방식 이런 식으로 가끔 문제에 나와요.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항상 문제 풀 때 X 쳐놓고 풀었어야 돼요.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너무 감정이입이 엄청 되는 제시문이었어요. 그죠? 네, 네. 볼게요.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엄청 친절한 사람이죠.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이 사람이 대답을 못했다니까 공감하고 있죠. 너 대답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요런 친구 갖고 싶습니다. 요런 친구. 회사에 요런 친구 있으면 살만하겠죠. 자,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거. 1번. 수비는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정말? 대답을 못했구나.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맞게 되겠고,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 말해봐. 빨리 얘기해봐. 자세히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수비는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게 조금 길게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문장에서 처음 하는 프레젠터에서 떨려서 말을 못했군요 라고 해서 정아가 스스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수비는 정하와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꿔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로 바꿔서 의미를 재구성한 부분은 찾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게 되려면 아 그래 맞아 나 같아도 나도 처음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너처럼 정하 씨처럼 떨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자신의 처지로 재구성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번 드디어 이제 의문 변동. 너무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독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문법 기호 문제가 나오면 반가워. 그죠? 주요한 의문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할 때 이렇게 X, A, Y 이런 식으로 써졌거나 뭐 A, B 이런 식으로 도식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미 기출에서 한 여러 번 다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거 이게 뭐냐도 물는 것도 아니고 A가 B로 바뀌면 교체다. 없던 A가 생기면 첨가다. 그냥 도식화만 해준 거예요. 게다가 친절하게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고까지 해줬기 때문에 도식화된 거를 해석할 이유가 없었죠. 자, 주요한 의문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할 때 부억일에 일어나는 질문은 잘 읽어야 돼요. 그죠? 부억일에 일어나는 의문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부억일에 일어나는 의문 변동 찾아봐라 이 얘기뿐이에요. 그죠? 너무 쉬워. 부억일 정도는 여러분이 뭐 누워서도 합니다. 부억일 그럼 뭐예요? 일단 부억 키읔이 음절 끝소리에 올 수 있어요? 뭐죠? 음절 끝소리 기칙은 어떻게? 그녀 다리만 보여 7개 그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부억 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음절 끝소리 기칙이니까 교체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부억일은 부억하고 일이 결합한 거죠. 그러면 합성어 그럼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받침 뒷말이 이야 요요요로 시작하면 뭐가 첨가돼요? 니은이 첨가되죠. 그쵸? 니은이 첨가. 그래서 부억,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는 첨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첨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니은이 첨가되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앞말의 받침을 보고 리을이면 유음아, 다른 파열음 이런 것들이 오면 비음아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파열음이죠. 그러니까 비음아가 일어나니까 부, 엉, 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음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교체가 됩니다. 즉 사용된 거는 교체와 첨가 1번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도식화를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억일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6번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도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도 나왔었죠. 사회자 홍교수 뭐 이러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무조건 막 드립다 읽지 마시고 선지를 살짝 보세요. 선지를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에 1, 2번은 찬성 측은 이렇게 돼 있죠. 3, 4번은 반대 측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찬성 따로 읽고 반대 따로 읽었어. 왜? 찬성만 파악하면 되고 반대만 따로 파악하면 되니까.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립다 보지 마시고 선지를 보면서 대충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약간 힌트를 얻으세요. 자, 봅니다. 찬성 측이 한 건 뭐야? 친숙한 상황을 빗댔대. 찬성 측이 했던 게 무슨 짓이냐? 친숙한 상황을 빗댔는지.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 제시했는지. 이런 얘기죠. 찬성 측. 그럼 3, 4번 반대 측은 뭐예요? 첫 번째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윤리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게 3번 선지고요. 4번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장을 가고 있어요.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주장을 가고 있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찬성 따로 반대 따로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사회자, 그래 뭐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사회자 한번 보면은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죠? 저는 반대측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방관이 어디까지가 방관이냐? 쳐다보고 안 말리면 방관이냐? 알고도 안 말리면 방관이냐? 선생님한테 안 이르면 방관이냐? 무슨 말이냐? 그죠? 방관한 학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말씀해 주세요. 찬성측이 나갑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성 측 또 어디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나?
여기 있죠.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되게 뭐라고 하면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찬성 측은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그런데 친숙한 상황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신의 경험 제시했어요? 안 나왔죠. 그럼 1, 2번 선지는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반대측을 봅니다. 반대측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대측은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문제지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고 반대측에서 또 뭔 얘기예요?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아니면 소면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즉 윤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관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 그 범위 자체가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논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겠죠. 오히려 아까 친구로부터 소문을 접했을 경우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친숙한 상황을 제시한 것은 오히려 반대측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반대는 의문을 제기했다.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단어 뜻을 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를 놓치지 않으면 대충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힌트가 뭐였냐? 어디 나와요?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대요. 그런데 풍자와 해악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디에서 나온 기억을 통해서 드러난대요. 뭐가? 풍자와 해악이 기억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 안에 풍자나 해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풍자와 해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적 범주에서 골개미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골개가 들어가는 1번, 4번 중에 하나를 일단은 골라야 됩니다. 50대 50이에요. 이 상태에서 니은과 디귿을 판단해야 되는데 니은은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린다의 포인트. 그죠? 깨뜨린다. 그 다음에 디귿은 긍정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이거 정확한 뜻을 몰랐더라도 깨뜨리는 거는 뭘 비판하고 깬다라는 의미고요. 긍정은 그러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깨뜨리고 부정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에는 풍자가 들어가는데요. 풍자의 사전상 뜻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쓰는 것을 얘기해요. 즉 일종의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비웃으면서 하는 것을 풍자. 그 다음에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해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악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그냥 해악은 익살스러운 말이나 행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고요. 풍자가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을 빗대어 비웃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니은엔 풍자, 디귿엔 해악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간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진짜 너무 짧았죠? 우리 그동안 보기에 들어가야 될 만한 거 막 이따만한 문단 막 위에 찾고 밑에 찾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도 해설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네. 무슨 말이냐면 독해 제시문도 짧아졌지만 독해 자체도 주제가 되게 친숙하고 어렵지 않은 주제가 많았고 까다롭지 않은 선지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그죠? 무슨 차이예요? 아침과 저녁 차이야. 아침과 저녁 차이. 아침, 저녁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구별에 따라서 기도를 뉴스로 이렇게 구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은 저 보기가 들어가려면요. 보기에 대한 힌트가 무조건 앞이나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앞에 있죠. 어디 있어요? 뉴스 타전은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끝이에요. 너무 쉬웠어. 시간 규범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아침 뉴스, 저녁 기도, 저녁 뉴스.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 다 좀 이상해. 연결되지가 않아요. 시간과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기억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 수업 끝나고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나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예,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수한 게 한두 개씩 있을 텐데 알려줘야 돼요. 자, 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박인로의 누앙사고요. 가끔 이제 나왔던 가사 작품이죠. 누앙사는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심정을 드러내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되게 생활이 궁핍해졌던 사대부의 삶을 현실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내용을 보면은 갓 모자니까 이때는 갓이죠. 헌 갓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다가 설피 물러오니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맥없이 물러나오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풍채 적은 형용이라는 거는 풍채가 작은 모습에 개가 왈왈왈 짖는 거죠. 개도 사람 구별해서 짖습니다. 예, 개가 짖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맥없이 물러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개마저 나를 보고 짖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앙사 내용 중에 소를 농사 지으려고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는데 이웃집 사람이 소를 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날 다른 사람이 뭐 음식이랑 술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소를 못 빌려오는 거예요. 소 못 빌리면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게 농사를 못 져요. 그렇죠? 혼자 이걸 어떻게 해? 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되게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와실에 들어간들, 그러니까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의 옆에 비껴 앉아가지고 새벽을 기다리니까 무정한 대승이, 이 대승은 오디새, 새예요, 새. 버드, 새야. 새가 지적이겠죠. 그러면서 이내 한을 돋운다. 소 못 빌려서 농사 못 짓는 나의 한스러운 마음을 계속 돋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조, 추창 이런 문제는 뭐냐면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내가 즐겁게 듣던 농사꾼들, 농사하던 노래, 농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농부들이 부르는 농가도 하나도 흥이 없이 들린대요. 세상의 정을,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개와 아니면 오디세, 대승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는데 기억은 실제하는 존재물이다. 니은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아니에요. 기억, 니은 모두 그냥 실제하는 존재물이에요. 그래서 상상적 허구물 여기 틀렸고요. 1번 기억은 화자의 절망과 관련은 있죠. 소 못 빌려서 이러고 걸어왔으니까 절망과 관련은 있지만 이 오디세는 뭐예요? 인의 한을 돋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약간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가 짖는 이유는 내 초라한 행색을 보고 짖기 때문에 오히려 외양과 관련이 있는 거고 내 한을 돋우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죠. 개마저 나를 보고 짖는다 이런 얘기고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라는 거는 한을 돋우다라는 뒤에 서술어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는 제가 해설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0번 갑니다.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가뭄에 콩나듯 나온 한자 성어 문제 진짜 소중하게 풀었어야 되겠죠. 화자의 상황 요거 이거 시조나 시가 보면 항상 제가 제목 뭐라 그랬죠. 작자랑 제목 헌한설원 여자죠. 여성이죠. 여성이고 사시가예요. 사시사철에 관련된 인데 주로 여성 화자가 쓴 거는 맨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독수공방이야. 대부분 그래. 어쩔 수 없어. 그 당시는 자아 실현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슬퍼하는 게 남편 없이 늙어가는 거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시사도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여성 화자가 느끼는 고독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들은 집에 안 들어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은 화자의 상황이 앞에보다는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뭐예요? 시름겨운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룬다.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미 안 왔어.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대요. 이거랑 관련된 한자성어를 보여주면 뭐냐면 정답이 2번이죠. 전전불매 이래가지고 저거랑 똑같은 한자성어 뭐예요? 우리 맨날 봤던 거? 전전반측 똑같은 뜻이에요. 전전반측 똑같은 뜻.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 정답이 2번이고 1번은 뭘까요? 1번이 이제 잘 보이지 않던 건데 금슬지락 이래가지고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일단 잘 몰랐어도 뭐뭐 지락, 즐거움
아니죠. 상관없어. 그래서 잘 모르는 한자성어도 우리가 한자 하나하나 단어로 뜻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즐거움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출로 우리가 여러 번 봤었어요. 그렇죠? 공부도 여러 번 했고. 3번은 금의 야행인데 우리 의금 야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지 않으면 생색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겹다. 너무 많이 나왔다. 뭐죠? 맥수지탕. 맨날 우리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하는 시조들의 핵심적인 주제어였죠. 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글에 가로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괜찮아. 그쵸?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였다라고 나오죠. 지난번 서울시랑 다르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뭐라고? 상대를 높여야 돼. 즉 상대 높임법이 쓰인 예가 아니라 상대를 높였냐 낮췄냐를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주체도 높이고 그 다음에 객체도 높이고 대화의 상대도 높임인 거. 이거 골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간만에 공부를 또 해봐야겠죠. 1번. 주체 높임은 뭐뭐 쓰였어요? 주어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쓰였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댁에 모시고 댁에 들어갔죠. 이건 아버지 집이겠죠. 문맥상. 집을 댁이라고 썼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되겠고 들어갔다, 들어가시다.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주체 높임의 사령이 되겠고 객체는 누구예요? 목적어나 부사, 할머니겠죠. 할머니를 모시다라고 해가지고 객체 높임의 특수어이 데리고 가다가 아니었죠. 쓰였어요. 그러면 상대를 높였느냐라고 봐야 돼요. 높임 표현은 뭐냐? 들어가셨다. 요건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시험 전에 파이널 라이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헤라체라 그랬어요. 헤라체. 헤라체는 낮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높이지 않았어. 헤라체인지를 몰라도 딱 봐도 낮춤 표현이야. 헤라체는 어떻게 온다? 뭐뭐라로 끝난다 그래서 철수야 자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 다다다다다 했죠. 그 다음에 그래 자자 잘 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헤라체 낮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어는 저예요. 저. 그래서 주어 저를 높이는 표현은 있을 리도 없고 없었다. 객체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럼 어머니를 뭘로 높였어요? 깨. 그리고 또 뭐? 말씀을 했어 드렸어? 드렸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쓰였다. 상대 높임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어요. 될까요? 요로 끝나면 뭐라고? 해요체. 해요체. 요는 해요체, 해체 중에 해요체는 두루 높임이죠. 해체는 두루 낮춤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주어를 높이는 건 뭐예요? 깨서랑 그 다음에 했어, 하셨어? 하셨어. 시를 썼죠. 높임의 시를 썼기 때문에 주체 높임 맞게 되어 있고 객체 누구? 아주머니 깨를 썼고요. 조 드려요? 드려요. 그래서 특수어 있었죠. 그래서 객체 높임 맞고요. 씁니다는 합쇼체. 높임 표현 맞게 되겠죠. 정답 3번이고 4번은 주민 여러분이 주어니까 깨서로 높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울여 주세요. 주라가 아니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시로서 주체를 높였죠. 그 다음에 객체 높여야 되는 목적어나 부사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 없겠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합쇼체 높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는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씩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아까도 우리 아침 특강 때 직설적인 어조란 말이 나오는데 직설적인 어조, 단정적인 어조는 뭐뭐 해라, 뭐뭐 한다, 뭐뭐 합시다 뭐 이러면서 딱딱딱 끊어지는 어조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뭐라 너라 침식한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직설적인 어조로 사용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시문제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데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된대. 일단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셨어야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경이 마탑이며 1만 년 된 울타리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고전적인 질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죠. 일만전된 그러한 울타리며 싹 주가래로 밀어서 그냥 바다로 집어넣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고전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기존의 일만전된 울타리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 추구 그걸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틀린 거는 2번이 되겠고요. 3번 요거 찾으셔야 되겠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조적으로 제시한다. 첫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PPT가 반항합니다. 자, 볼게요.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싹 다 주가래로 밀어갖고 바다로 쳐넣어버려라 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햇빛 속에서 한 가지로 얘네들은 흐르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흐르는 날새하고 국경이며 탑이며 이런 인위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게 되겠고요. 4번. 이 주가래가 뭔지 모르면 약간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 이제 뭐 그 농기구 중에 가래도 있고 낫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래가 뭐냐면 지금은 사전에 보면 주가래란 단어가 없고요. 넉가래로 되어 있거든요. 넉가래가 뭐냐면 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 곳으로 밀어 모은 데 쓰는 기구로 넓적한 나무판에 긴 자루를 담았습니다. 아마 그 군대에서 쓰는 요렇게 생겨먹은 눈치올 때 쓰시는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것 같아요. 넉가래. 그래서 이걸로 그냥 싹싹 쓸어다가 옛날 이런 권이나 체제 따위는 다 집어넣어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기구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싹 다 가래를 이용해서 바다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체제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기역, 리을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요거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고전 산문이 자주 나오죠. 춘향전이고 나머지는 다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디귿 요것만 서술자의 개입이 없거든요. 기역, 니은, 리을은 다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에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이나 주장, 느낌을 끼어들어서 말하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편집자적 논평을 배웠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시면 봐봐요. 춘향이가 우는데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서술자 생각이에요. 서술자 생각.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들 안이 상할 것인가 겁나 상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서술자의 생각이야. 리을도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들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다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나라도 받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서술자 개입하는 거죠. 그렇지만 디귿에서 뭐라 그래요? 한양에 계시는 우리 낭군님이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을 옮겨주는가? 춘향이겠죠. 서술자가 이도령하고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가 등장을 하면서 춘향이 도련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내용이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갔어. 1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고요. 요거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개, 신둥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에서 모질게 살아남는 일제 수탈과 압박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어떤 강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봐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그냥 이 신둥이라는 개를 잡으려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런데 중간에 이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개가 이렇게 퍼런 눈을 쫙 쏘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 개가 이제 배를 보신 것 같아. 이게 홀몸이 아닌 거, 헛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헛몸이 여러분, 헛몸, 애를 배제하는 몸은 헛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같은 짐승도 뭐라고 해야 되나 뭘 먹어도 있죠, 여러분. 새끼를 뵌 걸 보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살생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감정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 신둥이가 귀신같이 눈치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갓난이 할아버지 다리 사이로 그냥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누가 빈틈냈어, 잡았어야지, 때렸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흥분에 차고 막 뭐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해요. 누가 한 거야, 제대로 잡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갓난이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즈바니 왜 다래? 이렇게 하니까 동작 내 절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토속적이면서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약간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다 들고 개 때려잡는 거는 도시에 있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토속적이면서 억센 삶의 현장 맞게 되겠고요. 두 번째,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새파란 불이란 신두이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먼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생명에 대한 외경, 어떠한 공경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느냐.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죠. 합쳐져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갓난이 할아버지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아휴, 짐승이라도 어찌 내가 새끼 뵌 것을 차마 때려잡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새끼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낀다. 그래서 3번은 맞게 되겠죠. 4번이 완전 틀려요. 1, 2, 3번 넘어가도 4번. 못마땅해 하면서 아즈바니가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어디를 봐서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정답 아니죠. 4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가와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이라고 했어요. 가와나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일단 밑에 보시면 선지가 상층 남성은 상중의 예법, 상중 예법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두 번째 혼자 소설을 읽을 때 소리를 냈는지, 세 번째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했는지, 네 번째는 하층에서 소설을 즐겼는지 이렇게 네 가지 선지가 있죠. 이것도 너무 쉽게 딱딱딱 나와요. 찬성국 형제가 사항을 당했는데 구윤공의 부인 이씨가 언문솔수를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혼자서 소설을 소리내서 읽는다. 어떻게 이런 선지를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랬더니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뭐라 했던 거죠. 꾸짖었죠. 무슨 얘기야? 상중의 예법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번 전기수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이에요. 전기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꾼을 얘기합니다. 동문 밖에서 살아요. 입으로 소설을 읽어줘요. 너무 잘 읽어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 있었대요. 동문 밖에 살아. 사대문도 아니야. 그 바깥에 동네에서 길거리 같은 데서 사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를 경청하고 있죠. 무슨 얘기야? 하층민들도 이러한 소설을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층에서 창작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어. 이 제시문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16번 쭉쭉쭉 갑니다. 다음 글에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내용 자체는 막 고전파 음악 예술이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답이 쉬웠어요. 정답이. 그죠? 1번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는지, 음악사적 의의를 밝혔다. 두 번째, 음악가 예시 들었다. 그 다음에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을 분리한다. 네 번째,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한다. 아까도 질문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딱 봐서 질문 통해 화제 제시. 그냥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악적인 의의는 계속 나와요.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해석된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해서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음악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는 이것 두 개가 다 해결돼. 음악사적 의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이 분리가 아니라 일체화됐다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틀린 거죠. 여기서 일체화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 그 다음 음악가는 모차르트, 베토벤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요 문제 틀렸다는 얘기죠?
이 문제 틀린 학생이 한 명 있었죠. 95점 맞았다고. 왜 틀린 거야?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그 스님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를 파악을 하고 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전에 선지를 살짝 봐주면 좋죠. 1번,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실용기술,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두 번째,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시해야 된다. 세 번째, 과학 연구,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 감각에 대한 신뢰는 감각신뢰. 어느 분야든 차별 없다. 분야 차별이 없어. 분야 차별 없이 똑같아.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가문단. 조금 어려운 제시문 나오니까 헷갈렸군요. 철학 근데 심플해요. 합리론이 있어요.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야? 감각에 대해서 비판했다. 합리론은 감각 비판.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론은 모든 판단은 감각에서 출발한다. 감각 중요. 무슨 말? 두 가지 빛깔이 없어. 합리론은 감각 비판, 경험론은 감각 중시. 요 두 가지 얘기를 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뭔 얘기하고 있느냐? 감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경계심을 지니고 있지만 뭐래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2번이 해결되죠.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건 맞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뭐야? 감각을 신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합리론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괜찮대. 감각적인 거 괜찮대. 그 다음 넘어가요. 모든 감각적 정보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나와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이게 되게 중요해.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일상생활과는 달리 얘랑 달라? 뭐가 달라? 과학적 연구는 정확성을 요구하니까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유지한대요. 즉, 과학적 연구는 경험론이 아니라 합리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경험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용기술은 과학적 연구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합리라면 실용기술은 뭐? 경험론적 사고를 1차적인 토대로 한다는 거 받게 되겠어요. 여기서 해야 돼. 실용적 기술 개발은 과학적 연구랑 다른데 과학적 연구는 경험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합리론적 사고로 가기 때문에 실용적 기술 개발이 오히려 합리론이 아니라 경험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게 되겠죠. 세 번째, 과학 연구는 뭐예요?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합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경험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도 틀리게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 감각에 대한 신뢰는 뭐예요? 얘네들도 있고 얘네들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어느 분야든 똑같다? 아니다.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쉬웠죠? 너무 재밌는 제시문 아니에요? 이런 제시문만 나오면 뭐 10개도 20개도 풀겠네. 먹는 얘기 나오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선지, 피자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첫 문단에 나오죠? 자장면 문화와 피자 문화는 닮은 적이 많은데 어떻게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면 쉽게 편리하게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라서 1번 편리한 음식이다.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국적인 음식이 어디 나와요? 이국 음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너무 쉽게 나오고 세 번째, 같이 싸면서 기분 전환된다.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여기. 짜장면과 피자는 외식하기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때 그죠? 기분 전환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의 누구에게 안성맞춤이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 싸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은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보통 우리 저 때만 해도 자장면집 갔거든요. 졸업식 때
여러분은 안 갔나 봐요. 여러분은 안 가나 봐. 이제는 중국집 안 가고요. 피자집 가는데 피자집. 피자보다 짜장면 좋아하는 아기들 찾아보기가 힘들대. 그런데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다? 이게 틀렸죠. 너무 쉬웠어요. 4번. 이거 틀린 학생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자, 19번.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어렵죠? 요거 조금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선지도 계속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새로워서 이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거 글의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동의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어. 동음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동음어는 동음 이의어 얘기하는 거고 동의어는 진짜 뜻 똑같은 애. 서점, 서점 책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어가 있는데 계속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경우가 있거나 한쪽이 살아남고 한쪽은 소멸하거나 아니면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어서 축소, 확대, 교체되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이었거든요. 헷갈릴 수 있었는데 말미라 휴가가 비슷한 말인데 동의어 자체가 아니야. 말미랑 휴가는 비슷한 말에 해당하지만 동의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예시에 해당 자체가 안 돼요. 말미는 뭐냐면 얼마간의 말미를 얻어 어디를 갔다 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 다른 일 때문에 생긴 겨를을 얘기하고요. 휴가는 뭐야? 직장, 학교,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거. 그렇죠? 다른 일 때문에 얻는 겨를하고 일정 기간 쉬는 거는 아예 다른 의미죠.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야. 그래서 얘랑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2번이고요. 1번. 가을거지는 추수랑 동의어가 맞아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여러분이 의미의 확대 축소, 내용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조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서술하고 주장은 다르다.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교통제도가 나쁘다, 뭐가 불편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시문에서 교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팩트를 제시하는 거하고 주장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1, 2, 3, 4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은 가에서는 뭐래요? 중심 소재, 중심 화제 소개, 핵심어 제시, 전개 내용 암시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중심 화제 자체 뭐라고 돼 있어요? 지속성 농약이 어떤 약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지 DDT라는 핵심어를 제공하면서 전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DDT가 끼칠 생태계의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인과 분석은 뭐예요?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 유기염소제 살충제가 요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나분단이 맞게 되죠. 그래서 1, 2번은 맞는 거고 이제 정답이 3번인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선지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영향 나옵니다.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어쩌고 악영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산이 중단되고 어떻게 사용이 금지되었다. 사용 중단과 금지된 사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용 금지를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금지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지 그거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막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나 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어요. 비약하면 안 됩니다. 금지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구나.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라고 했는데 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각심이라는 거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이걸 보면서 깨닫고 느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번 사용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추가적인 질문은 카페에다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9까지 구급은 끝났죠. 이미 끝난 거야. 지나가는 거면 돼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달려야 돼요? 6월 서울시랑 그 다음에 지방직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방직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문법 규범이나 독해가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막 세네 문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런 역사가 없어. 국가직이 좀 특이한 거고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고 어휘한자는 역시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어떻게 출제될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3월달 서울시 방향을 봤을 때는 문법 규범이나 지식형 문학 문제가 대세를 이룰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경중을 막 함부로 막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전 과목을, 전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고득점을 맞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 맞고 합격하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랑도 해주시고 널리 널리 소문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